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의 홍동 대표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또 명절이 또 후딱 빠르게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특히 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빅 이벤트 중에 이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 주말 또 연휴 사이에 나왔던 수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뭐 우리 주식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는 1%도 안 된다. 뭐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주식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뽑아서 또 관련 종목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온 뉴스가 러시아와 관련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가 힐키우 지역에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2 수도가 위치해 있는 키르키우 지역에서 사실상 철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성동격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상륙 작전을 할 때도 인천 앞바다와 뭐 여러 가지 저기 포항 근처에 있는 뭐 이쪽 부분하고 막 어디로 올지 막 여기도 소란을 막 피우고 결국에는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지역,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로 간다고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제 키우를 공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단 사실상 철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더욱더 돈바스 지역의 방어, 최초의 목적이라 그랬죠. 이 지역 방어에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헤르손 지역도 사실 일부 좀 많이 좀 우크라이나의 손에 조금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아주 좋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야 향후에 또 재범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히르키우 지역이 이쪽이니까 러시아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오는 그런 길목들을 사실상 많이 차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도 이쪽에 어디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몰도바와 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쪽 지역에 지금 사실 굉장히 러시아가 지금 남북 방향으로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브라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루브라가 추락하게 되면서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의 상한제라든가 뭐 원유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신 그 협력이 좀 강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에 대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대감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급락했었던 전후복구 얼마 전에 이제 전후복구 관련된 비용으로 최소한 500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뭐 800조 원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한 500조 원 정도. 근데 그것은 최소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호텔에 두고 간 VR 헤드셋. 요게 이제 메타에 이번에 나오는 그 제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놓고 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메타에서 VR 즉 메타버스를 위한 전형적인 그런 이제 VR 기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하고 퀄컴이 이번에 또 손잡고요. VR 전용 칩셋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분기죠.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인 1분기에는 애플의 이런 이제 또 헤드셋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구글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완벽한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메타가 가장 빠르게 지금 제품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마 전에 선희 시스템이라든가 뉴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쉬었다가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 영상 끝나고 그때 올려드렸던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VR AR, 이 메타버스를 위한 이 기기, 여기에는 마이크로 OLED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의 가장 핵심적인 관련주로서 선익 시스템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오클리어스의 FP11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뉴스인데요. 제넨바이오, 조화제약, 옵티팜 등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다. 자, 돼지체장.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 돼지의 장기를 이식을 했는데요. 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망했다는 뉴스였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 사망했다기보다는 뭐 다른 이유 뭐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돼지 췌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곧 허용되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식약처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16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기 이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췌장 쪽이죠. 일형 당뇨병에 필요합니다. 일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 자체를 생산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제넨바이오, 조화제약, 옵티팜 등이 있는데 뭐 주가는 완전 바닥권에 있어요. 요즘에 또 이런 패턴들이 한 번씩 급등하는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한번 기습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넨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옵티팜 이런 종목들이 좀 그런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뉴스입니다. 자외선이 무섭다. 저도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잘 바릅니다. 예전에 군대 있을 때요. 군대 있을 때 정말 뭣도 모르고 남자는 까매야 돼.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군대에서 콜라를 바르고 햇볕에서 막 선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선탠 근무를 나가서 콜라를 바른 거죠, 그냥 얼굴에 선탠이보다는. 그래서 얼굴을 좀 검게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싹 늙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한 남들보다 제가 한 평균 3살 정도 더 늙어 보인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한 30대 초반까지는 되게 피부가 좀 노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또 나왔어요. 자외선 40년간 선크림을 발랐는데 이거를 얼굴에만 바르고 목에를 안 발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얼굴은 90세예요. 90대. 얼굴은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고 목 쪽은 정말 많이 이렇게 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외선 차단제 하면은 그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좋겠죠. 뭐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기업은 화장품 기업들이 다 만드니까 뭐 누가 수혜주다 이렇게 말 수는 없겠죠. 이제 원료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현진 뷰티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현진 뷰티 사이언스가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좀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UV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아주 우리 미세 플라스틱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뭐 충분히 관심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아르테미스가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게 아니죠. 연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참 우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죠. 특히 또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안전,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발사 연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르면 이번 달 23일에 발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르테미스호가 발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아르테미스 발사 구간에서 급등했다가요 연기되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최근에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뭐 시비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서서히 뭐 이제 언젠가 발사되겠죠.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유럽이 ECB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0.75%를 한 방에 올렸고요. 여기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차 대조표, 즉 자산 계정에서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답니다. 부채를 축소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채권을 다시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미입을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재미입을 하지 않고 또는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럽에서에 대한 자금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래저래 증시에 대한 이 자금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무섭냐? 이 하락 뒤에 침체가 왜 무섭냐면요.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우려감을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꾸 상장 주식수만 늘어난다. 그럼 나중에 이거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상장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막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상장을 하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돈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자금이 있어도 상승하기 어려운데 돈까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세계 경제가 내년에 스톰이다. 얘기합니다. STOR는 참 글자도 잘 만들어내요. 태조 이방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거 짜내는데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계 경제 침체랍니다. 스태그네이션. S, 그다음에 무역 정제, 트레이드 워, 그다음에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는 약자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약자가 합쳐져서 스톰이에요. 내년에 이것들이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경제적인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여기에서 하나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이제 오일 쇼크라던가 무역 전쟁 부분들은 뭐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인하 얘기했었습니다. 무산됐고, 그죠? 침체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회복되지 않은 그 통화 정책도 당분간은 오엔 스탑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놓고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은 그 금리로 계속 유지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이제 1,400원 돌파하냐 안 하냐 뭐 여기서 갑을 논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뭐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진짜 뭐 경제 위기가 나타났을 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뭐 1, 2개월 안에 1,400원을 돌파를 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환율 상승 요인이 뭐겠습니까? 일단 무역 수지 적자예요. 우리가 환율이 왜 올라갑니까? 간단한 거치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수요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최근에는 전체적인 배경 자체가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배경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거죠.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우리가 수입과 수출을 하는데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달러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달러로 나가야 되는 게 많겠죠. 물론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뭐 또 왜 뭐 서비스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자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는 말 그대로 수입과 수출이에요. 적자가 지금 거의 100억 불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가 많이 나가겠죠. 자, 근데 이 적자가 난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수출의 증가폭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좀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이전보다는 무역 수지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정체되거나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도 하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이미 좀 선반영이 돼 있고 최근에 오히려 달러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위안화 약세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약세를 보이니까 저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분양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쪽이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의 1,400원 돌파라고 안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시게 되면요. 7월과 좀 데자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은 그렇습니다. 물가가 9.3% 올랐다고. 9.1%인가요?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항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가 0.75% 자이언트 테스트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죠.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 제가 얼마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지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만 괜찮으면 호재로 받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미 선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물가 지수 9월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가 되겠어요. 오늘 12일이니까 내일 밤 9시면 나오겠죠. 그런 걸 알면서도 시장이 올라온 겁니다. 왜? 어차피 물가 정점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CPI 지수가 8.5에서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예측하기로는 현재 8.0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떨어지면 더 올라가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높으면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CPI 지수가 8.0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9월 20일까지 시장은 굉장히 또 좀 어려운 모습,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판등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8.0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시장은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후부터는 그래 추세가 똑같은 거죠. 이제 이건 진짜 마지막이겠다. 양치기 소년 같지만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CPI 지수밖에는 뭐 이번 주에는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지수 보시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달러는 떨어졌죠. 그리고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3.3 안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년물이. 2년물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염준이 4% 이상으로 간다라는 거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는 3.75 정도에서 일단은 좀 더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증시, 자, 여기가 지지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제가 쌍바닥의 원리, 주식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거기서 지금 지지발 딛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또 어디서 저항을 받겠느냐라고 보면 여기 정도 오게 되면 또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위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정말 갑자기 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상이라는 거기에 대한 진척이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날라오거나 예, 이렇게 되면 그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살짝 깨졌습니다. 살짝 깨져도 근데 제가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닥은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주식도 이번 주에 CPI 지수에 따라서 시비가 갈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반등해줬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 정도는 또 상승을 출발하겠죠. 하지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정말 내가 위험한 매매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9월 20일이죠. FMC 발표 이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9월 22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때 좀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조금 밀려도 괜찮다. 더 사겠다. 그냥 지금부터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 나왔던 뉴스를 좀 요약을 해봤고요. 투자의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